지금 보시는 건 건축물의 기초입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하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하고, 얘하고 얘는 차이가 뭐냐면 단열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다 써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왼쪽 걸로 설계를 많이 해요. 시험 볼 때 오른쪽 왼쪽 두 개 다 통용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그려 나갈 겁니다. 자, 건물의 기초네요. 자, 건물의 기초는요, 크게 말뚝 기초가 있고요, 줄 기초가 있고요, 온통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른 데서 쓰던 자료인데 제가 어떻게 퍼왔어요. 귀촌에서 집 짓기에 대한 PPT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구식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가느다랗고 긴 부재들을 하나씩 조립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목 구조,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있죠.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 이걸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조적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만든 구조. 자, 습식 구조가 있고 건식 구조가 있습니다. 습식은 뭐냐면 물을 사용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조적 구조가 그렇고요. 건식 구조는 가구식으로 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경량 목 구조 같은 경우가 여기 건식 구조에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조적조라는 거, 요거 조적 보이시죠? 여기 철근 콘크리트, 요건 습식 구조의 대표적인 습식입니다. 건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넬로, 지금 이 바닥의 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콘크리트로 조적으로 했지만 이 위쪽은 어떤가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판넬을 이용한 거예요. 판넬들을 이용해서 피스, 즉 나사못으로 조립한 거죠.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건식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건 뭐 대한 건축인데 그냥 넘어가시죠. 어스백, 뭐 글래스하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글래스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하우스, 자, 캠프하우스. 지금 보시는 얘가 캠프하우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게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축 구조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재입니다. 구조재, 수장재, 창호재, 가구재 이런 말이 나와요. 구조재란 얘기는 힘을 받드는, 수장재는 꾸미는, 창호는 말 그대로 창호고, 요건 가구고. 자, 자, 목구조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커요. 즉 가볍잖아요. 나무는 가벼워요. 그런데 강도가 커요. 되게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던 열이 이쪽으로 투과가 잘 안 되는 거죠. 왜요? 나무 자체가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공기를 품어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습니다. 또 하나,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에 가공이 편하고, 나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색깔과 고유의 색깔과 무늬가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단점은 내연성이죠.
내연성이라는 얘기는 화재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함수율에 따른 변형이 큽니다. 함수율이 뭐냐면 그 함자가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물 숫자고요. 원래 나무가 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그 살아있는 나무 있죠.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싹 또 베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생재라고 합니다. 살생자에 재료제자. 살아있는 재료. 생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율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무를 바짝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면 바닷물에 잠굽니다. 바닷물에 던져놔요. 그러면 그 안으로 소금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건져놓고 말려요. 한 2년 정도 말리면 소금기 때문에 물기가 싹 증발돼 버립니다. 나무 안에 수분이 없는 걸 기건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옥 카페 가보셨나요? 그 나무에 이렇게 그 금이 쩍쩍 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얘 때문에 그래요. 함수요. 생재를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 나무를 쓸 때는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을 싹 뺀 다음에, 수분을 말린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공할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말라가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다가 넣어놔요. 바닷물에다가. 그래서 충분히 바닷물로 적신 다음에 그걸 꺼내놓으면 한 2, 3년 꺼내놓으면 바짝 말라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쪄요. 나무를. 찌면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씁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그 생재가 더 쌀까요? 아니면 찐 게 더 쌀까요? 생재가 더 싸요. 찌는 가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비싸진 거예요. 이 목구조의 단점은 바로 그거예요. 습기에 약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요즘 유행하는 게 경량 목구조예요. 아시죠? 요즘 그 집을 지을 때 대부분 다 나무로 집 짓잖아요. 근데 유심히 살펴보세요. 기단이 얼마나 높은가? 무슨 얘기냐면 땅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땅이 있고 기초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 위에다가 이제 비로소 나무 벽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바로 이 높이요. 이 높이요. 이게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아요. 목구조에는. 왠지 아세요? 네? 이뻐서? 빗물 때문에. 비가 우리 6월 이제 7월 장마가지잖아요. 세게 올 때 이게 최대 높이 튀는 게 600mm가 튄대요. 빗물이 바닥에 부딪혀서 튀는 게 600mm까지 튄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면 대부분 다 무릎까지 젖죠? 무릎이 450mm잖아요. 무릎 높이가 450이에요. 600mm까지 젖어요. 그러니까 저 기단의 높이가 최소 600mm 이상 돼야 돼요. 600mm면 우리가 계단 하나의 높이를 150mm로 잡아요. 4계단. 4계단이 돼야 돼요. 최소.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가 다 썩어요. 빗물 때문에 아래가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부제 맨날 발라야 돼요.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방부제 발라야 되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관리가 어렵다라는. 근데 저거를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면 기단을 높이면 돼요. 근데 기단을 높여놓으면 600mm 이상 높여놓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낮춰주세요.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돼요. 올려야 돼요. 근데 결국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내가 내출하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우리도 그걸 잘 설득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600mm보다 낮아지면 집이 썩어요. 관리가 어려워요. 이거 부식이 되면 이거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채 못 넘겨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난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때 가서 아차 싶으면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대신에 이제 계단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2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은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충해. 충해가 뭐예요? 벌레 발생이 많고. 자, 목구조의 사례네요. 네. 자금성인데 단점이 다 시멘트로 치덕치덕 발라놨죠? 아시나요? 자금성,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목조주택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식이 오고 충해가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똑같은 걸 가져다가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시멘트로 발라버린 거예요. 자금성은 시멘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칠을 해버린 거예요. 나무 칠을.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자, 구조재가 있고 수장재가 있고 창호재가 있습니다. 구조재라는 건 힘을 떠받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지 않아요. 여기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힘을 떠받들어요. 절이나 한옥을 보면 기둥, 그게 구조재예요. 건물에 힘이 내려와요. 건물이 무겁잖아요. 그 힘을 떠받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구조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으로는 뭐 소나무나 낙엽송이나 잣나무나 전나무, 현대에서는 미송을 많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송이 나왔으니까 나무 중에 미송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써요. 미송, 소송, 뉴송. 뭘 것 같아요? 저 송자가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 앞에 미자는 아름다울 미. 소는요? 작을 소? 뉴는 뉴질랜드 뉴입니다. 뉴질랜드 뉴고요. 소련의 소고요. 미국의 미입니다. 미국 소나무, 미국산 소나무. 지금은 이제 소련이 없죠.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소나무를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오는 소나무를 뉴송이라고 해요. 미송이 실제로 예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현재 구조재로는 미송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조재로도 많이 쓰지만 수장재로도 많이 씁니다. 미송은. 자, 그래서 여기 외국산 소나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뉴송하고 소송입니다. 수장재는 건물 내부에 아름답게 치장하는 나무들을 수장재라고 합니다. 빼어날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숫자, 빼어날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장식을 담당하는 나무, 이걸 수장재라고 합니다. 보통 활엽수, 이제 건조 15% 이하, 그럼 이제 수분이 15% 이하가 남아 있는 거 말하고요. 침엽수로는 적송, 홍송, 낙엽송 뭐 이런 거. 그다음 창호재와 가구재. 창호재는 말 그대로 창문에 들어가는 나무들이죠. 그러니까 수장재보다 결이 곧고 기건. 다시 말해서 나무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 이걸 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호재는 삼목나무나 전나무, 느티나무, 졸참나무 등 쓰고요. 가구재는 침엽수와 활엽수, 나왕, 주로 나왕을 많이 쓰죠. 근데 현대에서는 가구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많이 쓰는 게 고무나무 많이 쓰고 뭐 삼나무인가? 삼나무 많이 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 MDF 들어보셨나요? MDF 제일 많이 쓰는 거 MDF. MDF가 뭐냐면 나무를 켜면 밑에 톱밥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톱밥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MDF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MDF 그 나무 가루에다가 저기 본드를 섞어요. 그리고 고온 고압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MDF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나무 조각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또 있어요. 그 파티클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켜고 남은 이제 조각이라든지 이런 톱밥 같은 거에다가 본드를 넣고 고온 고압으로 눌러버린 겁니다.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파티클 보드도 그렇고 MDF도 그렇고. 우리 이제 사용하는 이 책상들이 전부 다 MDF입니다. 근데 MDF의 단점이 있어요. 물이요. 물 한번 닿아본 적 있나요? 저는 다 해봤어요. MDF 잘라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거기에 물도 묻혀봤고요. MDF에 물이 묻는 순간 푹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굉장히 약해져요. 고온 고압으로 눌러놓은 거라 여기에 물이 닿으면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MDF는 물에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자, 또 넘어갑시다. 뭐 침엽수가 있습니다. 뭐 비중이 뭐 0.37이고 노송나무가 46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활엽수, 오동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이음과 접합이 있어요. 접합이란 얘기는 부제를 2개 이상 이어서 한 개의 부제를 만드는 걸 접합이라고 합니다. 이음이 있고 맞춤이 있고 쪽매가 있어요. 접합은 2개 이상의 재료를 이어서 한 개의 재료로 만드는 것. 이게 접합이고요. 이음, 맞춤, 쪽매가 있습니다. 자, 이음은 2개의 재료를 긴 방향으로 접합하는 걸 이음이라고 하고, 맞춤이라고 하는 건 기둥에 볼을 접하거나 도리를 접합하는 경우. 쪽매는 기하학적으로 맞춘 거. 자, 산지가 있고 촉이 있고 쐐기가 있고,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넣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목조주택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목조주택의 옛날 목조주택이죠. 옛날 목조주택일 때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기둥 하나가 있죠. 기둥 하나에 그 밑에 힘을 받치는 기초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걸 독립기초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저 기초 밑에 주춧돌과 밑창 콘크리트, 잡석 지정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기둥 밑에 바로 흙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의 무게 때문에 저 기둥이 흙 밑으로 점점 주저앉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바위 역할을 하는 저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흙 위에다가 잡석 지정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잡석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막돌이에요. 이것저것 있는 돌들을 잡석이라고 합니다. 약 5cm 정도, 50mm 내외의 잡석을 깔아요. 그러니까 힘이 흙으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러니까 잡석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여기 나와 있는 밑창 콘크리트를 넣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넣는데 약 200mm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주춧돌이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기초를 얹어서 그 위에 기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기본 방법이에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줄기초예요. 줄기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벽면 있죠. 벽면을 따라서 쭉 기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벽면을 따라서 기초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해서 줄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전부 다 저 줄기초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전부 다 줄기초예요. 보시면 여기 잡석 지정 깔고 그 다음 미창 콘크리트 깔고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봤던 모양 있죠? 이렇게 깔아요. 맨 아래 잡석 지정입니다. 잡석 200mm, 그 다음에 미창 콘크리트 50mm, 그리고 줄기초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해가지고 기초가 올라가게 돼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잡석 지정, 모래 구덩이에 잡석을 넣고 다지는 거, 모래 지정, 모래를 넣고 물을 넣고 다지는 거. 모래와 물이 굳으면 생각보다 많이 단단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전부 이제 잡석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초 위에 횡으로 이렇게 놓인 거, 이렇게 놓인 수평재를 토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거 토대라고 해요. 기초와 기초 사이에 이렇게 횡으로 놓인 거, 이걸 토대라고 합니다. 수평으로 놓인 거. 자, 이 내용은 실내건축 기능사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위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기둥, 주춧돌, 토대, 기둥, 그 다음에 지붕. 주춧돌, 토대, 기둥, 지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제 기둥 그러면 귀퉁이에 있는, 여기 귀퉁이에 있는 평기둥, 그 다음 셋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통제기둥, 이거 통제기둥이라고 하고, 그 다음 통제기둥과 통제기둥 중간에 있는 걸 평기둥이라고 하고, 평기둥과 통제기둥 중간에 있는 걸 셋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통제기둥은 모서리에 있는 가장 크고 두꺼운 기둥을 말하고, 평기둥은 이 통제기둥 중간에 있는 기둥을 평기둥이라고 하고, 셋기둥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때 접합 부분이가 나와요. 띠세하고 기역자세로 붙습니다. 자, 도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둥을 연결, 윗면과 아랫면 사이. 그래서 층도리, 깔도리, 처마도리. 자, 보시죠. 자, 얘가 깔돌이에요. 얘가 처마돌이고 얘가 층돌이고. 자, 이해되시나요? 기둥이 쭉 있죠. 기둥 맨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깔돌이. 이해되시죠? 기둥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거 깔돌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처마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이 깔돌이 위에 처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걸 처마돌이.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중간에 가는 저 평기둥처럼, 평기둥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처럼 중간에 가 있는 걸 층돌이라고 합니다. 자, 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기둥과 기둥 그 설주, 문설주 중간에 있는, 그래서 윗인방 혹은 상인방, 아랫인방, 하인방 또는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창문이나 방에 나오는 거예요. 문 밑에 있는 건 문지방, 창 아래에 있는 건 창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창문이에요. 이게 창문입니다. 창 아래에 있습니다. 요걸 창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창인대 혹은 상인대, 인대래. 인방. 요건 창대. 그 다음에 요 양 옆에 있는 걸 설주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문이 있어요. 문 옆에 있는 거 있죠? 이 옆에 있는 걸 설주. 문 위에 있는 건 인방. 문 아래에 있는 건 지방. 이해되셨나요? 요즘 문 지방이 없는 문이 유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인방, 하인방. 이해되시나요? 상, 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인방,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얘기예요. 창호는 창과 문을 다 통튼 거고 뭐 창이야 뭐 채광 통풍 환기를 목적으로 한 거고 문은 사람이나 물건이 이제 출입하는 거고. 자, 여닫이문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 여닫이문, 미닫이문, 미세기문. 미닫이와 미세기. 이해되시나요? 미닫이와 미세기? 미세기 또는 미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미닫이는 뭐예요? 문을 열면 문이 벽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벽 뒤로 들어가요. 이건 미닫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딱 완전히 열면 개구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미석이는 어때요? 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반만 열리는 거죠. 우리가 현대 창이 다 미석이에요. 미세기. 미석이 창. 이해되시나요? 네. 자, 바닥은 장선의 멍에 뭐 계단은 이렇다라는 것. 여기 나와 있네요. 줄기초. 이게 동바리. 동바리 다리란 뜻이고요. 플로어링 널. 플로어가 마루란 뜻이에요. 플로어링이 마루란 뜻이에요. 마루 널깔기. 널이란 얘기가 이렇게 긴 부재를 이렇게 까는 걸 널깔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지붕입니다. 옛날식 한옥집 지붕이죠. 자, 절충식이 있고 양식이 있네요. 이건 뒤로 넘어가면 그림이 나와요. 자, 지붕 틀을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얘가 기둥입니다. 이게 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둥은 힘이 부재랑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요. 근데 보는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보는 이렇게 처짐이 발생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힘의 방향에 따라서 부재와 힘의 방향에 따라서 명칭이 갈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기둥은 이렇게 수직 방향이고 보는 수평 방향이고 그 양상군자라는 한자 아시죠? 양상군자. 들어보셨나요? 양상인가? 양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양상일 거예요. 네, 맞네. 양산이 아니고 양상군자죠. 양상군자. 대들보 위에 앉아있는 군자. 선비란 뜻이에요. 대들보 위에 앉아있는 선비. 이해되시나요? 보 위에, 보가 이렇게 생겼죠? 보 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도둑이요. 도둑이요. 옛날 한옥은 기둥이 있고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자성어로 양상군자는
도둑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둑놈이 앉아 있네 그러면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양반들이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듣기 좋으라고 대들보 위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대들보 위에 선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양상곤자예요. 그러니까 보 위에 그러니까 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꿰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걸 꿰때라고 하고, 그 다음 대공, 중도리, 그 다음 석가래 이렇게 됩니다. 자, 왕대공하고 쌍대공. 자, 요걸 대공이라고 했죠. 그죠? 대공이 커요. 대공이 조그만 게 또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대공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해서 석가래를 받쳐줘요. 대공이 있고 대공을 하나 더 세워서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요걸 쌍대공. 자, 그 다음에 요 평고대 있고 뭐 처마돌림 있고 처마반자 있고. 자, 반자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정이란 뜻이에요. 처마가 이렇게 보이면 이 부분이 보이면 보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막아놓은 겁니다. 홈통, 뭐 빗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 자, 마루널, 이렇게 요거 마루널. 2번은 타일, 3번은 콘크리트, 4번 대리석. 자, 구들이네요. 뭐 온돌, 구들, 뭐 구운돌. 네. 구들은 아궁이, 고래, 굴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불을 떼우면 불이 부넘기. 부넘기가 불넘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들이 있고, 계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따뜻한 온기가 여기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요. 밖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 요걸 여기서 빙글빙글 돌려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요걸 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굴뚝 계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래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벽돌이에요. 이제 고대 시대는 굽지 않은 벽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구운 벽돌이 나옵니다. 벽돌을 사용하는 건 내구적으로 아주 유리하죠. 그 다음에 방한, 방서, 찰한자, 더울서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방한, 방서, 방한, 찬 기운에 잘 버틴다는 얘기죠. 방서, 더운 기운에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외관이 예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용이하고 재료 구하기 쉽고, 단점은 습기가 약하고 공간 쌓기가 필요합니다. 공간 쌓기를 해야 단열재가 들어가죠. 횡력이 약하고, 횡력이란 얘기가 이제 이렇게 처짐이 발생하는 거죠. 벽돌을 이렇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쌓으면 약하다라는 얘기고, 건물이 무겁고 습식공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벽돌이 나오네요. 자, 그 중에 우리는 표준 벽돌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줄눈, 통줄눈, 막힌 줄눈. 줄눈의 크기는 10mm. 자, 여기 모르타르라고 했죠. 영어로 몰탈, 일본말로 모르타르. 일본말이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리을 받침이 안 되는 거죠. 몰탈인데 리을 받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타르.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뭐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영식 쌓기, 영국식 쌓기, 그 다음 화란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그리고 그 다음 불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 그 다음에 미식 쌓기, 미국식 쌓기,
음. 그리고 0.5B, 뭐 1B 공간벽 쌓기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전에 공부했으니까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요거 이맛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치형으로 벽돌을 쌓을 때 아치 받침돌이 있고 아치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간에 들어가는 거, 제일 중간에 들어가는 걸 이맛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주변에서부터 쭉 양쪽에서부터 쭉 쌓아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맛돌 딱 넣고 끝나죠. 그래서 이맛돌을 밀어 넣음으로 해서 힘이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아치가 버티는 이유가 저 이맛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넘어가죠. 돌이 있네요. 석재. 석재 돌, 그러니까 돌이란 뜻이죠. 돌석자, 재료제자. 그러니까 보시면 화성암이 있고 수성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습니다. 차이점 아시는 사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어요. 그죠? 화성암과 수성암을 먼저 따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네, 그냥 단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화성암은 불화자, 즉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돌들. 수성암은요, 물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고요, 압력이요.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압력에 의해서 생겨난 돌들을 수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은요, 지표면 근처에서 발견되고요, 수성암은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물 숫자를 썼냐면 물의 성질을 띠고 있기는 물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물이 어때요? 깊어지면 압력이 심하죠. 네, 그래서 수성암입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죠. 화성암, 마그마가 식어서, 쉽게 얘기해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돌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표면에 있는 겁니다. 화강암이라든지 안산암, 화산암. 저 부석은 뜰부자예요. 물에 뜨는 돌, 부석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돌이 다 부석인 거죠. 그 다음에 수성암. 수성암은 퇴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돌들. 압력이 쌓이는 거죠. 퇴적이란 얘기는 쌓이고 압력이 발생해서 생겨난 돌들. 전파암, 사암, 응해암, 석회암. 변성암은 뭐냐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성질이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화성암이 돼야 되는데 성질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대리석이요. 대리석이 변성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사문석, 변성암, 알겠죠? 대리석, 사문석 이렇게 돼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석재의 중요한 성질. 자, 석재. 내구 연한이 길다라는 거죠. 즉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화강암이나 안산암은 200년 정도, 대리석은 약 50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화성, 불에 강합니다. 대리석은 800도 내외에서, 안산암, 사암, 응해암 섭씨 1200도. 네, 확실히 튼튼해요. 자,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잡석, 간석, 견치돌, 각석, 판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mm 정도의 막 생긴 돌, 모양이 아무렇게나 막 생긴 돌을 잡석, 200에서 300mm 정도의 네모난 돌, 그래서 석축 쌓기에 많이 쓰고, 견치돌 300mm 정도의 사각뿔형 돌, 그 다음에 단면이 각형으로 2m 정도로 된 긴 돌, 채석정에서 갓 떼어낸 돌, 길이 1m, 너비 600mm의 돌, 구들장, 온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채석장에서 돌을 쪼개요. 공장에서 톱으로 켜냅니다. 돌의 표면 마무리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두기가 있고, 여기는 다 안 나와 있구나.
물갈기라는 게 있어요. 대리석 물갈기라는 말을 씁니다. 물갈기가 뭐냐면 물로 다듬질해라, 다듬어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다시피 모래나 물 등을 이용해서 갈아내서 광택을 나게 한 것. 여러분들 대리석 반짝반짝 광나는 거 있죠. 주변 이렇게 막 반사되는, 그게 이제 물갈기 한 겁니다. 그다음 버너 마감. 버너란 얘기는 그 버너가 그 불 나오는 걸 버너라고 하죠. 네, 그 버너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을 태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버너로 태우는 겁니다. 돌을.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 까뭇까뭇해져요. 네. 그 다음에 혹두기. 혹두기가 거친 면을 만들어 놓는 걸 혹두기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 안 나오는구나. 자, 이건 좀 넘어가죠. 지금 보시면 뭐 석축 쌓기, 사고석 쌓기, 바닥돌 쌓기, 이렇게 쌓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쌓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보시죠. 채석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석재로 쓸 돌을 캐거나 떼어내는 걸 채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데를 채석장이라고 하죠. 자, 보이시나요? 이걸 할석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나누는 것. 채석한 돌을 사용할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것. 이걸 할석이라고 합니다. 할석.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드릴로 혹은 정으로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정으로 이렇게 넣고 계속 두들기면 쫙 갈라져요. 자,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할석기를 사용합니다. 톱으로 나누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얘가 혹두기예요. 이 면, 이게 혹두기입니다. 석재의 표면을 정이나 쇠매로 모양을 내는 겁니다. 다듬는 거예요. 모양이 원래 돌을 캐어내면 표면이 막 이렇게 거칠 거 아니에요. 그걸 정으로 다듬는 겁니다. 정으로 이렇게 쳐내서 다듬어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저렇게 울룩불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거를 혹두기라고 합니다. 저 상태를 혹두기라고 해요. 정이요? 요거요. 그 모처럼 생겼는데 못은 요만하잖아요. 정은 이만해요. 그래서 그 철로 댕겼고 이렇게 붙잡고서 망치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 이해되시나요? 네. 먹통도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먹줄 매겨서 해야 되거든요. 한쪽 끝에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에 먹물을 넣어놔요. 그리고 먹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먹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이죠. 줄을 먹에다 이렇게 담고 그렇게 쭉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서 딱 튕기면 바닥에 먹줄이 쭉 생겨요. 정으로 모양을 만든 것. 이렇게. 이런 벽면 많이 보셨죠? 네. 이게 혹두기. 그 다음 정다듬. 그러니까 정으로 계속 표면을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다듬어 놓은 걸 정다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잔다듬. 지금 왼쪽에 망치 보이시죠? 여기. 요거 망치 보이시죠? 요거 날망치라고 하는데 이 날망치로 잘 쪼은 겁니다. 그럼 표면이 아주 이 위에서 본 거에 비하면 이 정다듬한 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되겠죠. 그 다음 도드락 다듬. 저기 보면 도드락 망치라는 거 있어요. 그죠? 저 도드락 망치가 뭐처럼 생겼냐면 돈가스 그 치는 망치 아시죠? 그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면을 다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갈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주변 환경에 비치도록 만든 것. 이걸 물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너. 지금 오른쪽 상단에 그 아저씨가 그 버너를 태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버너.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친 건 혹두기가 가장 거친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잔다듬, 거창석 이렇게 돼 있죠. 거창석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연마, 잔다듬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거창석, 고흥석, 마천석, 포천석.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거창 처음 들어보셨나요? 고흥 처음 들어보셨나요? 포천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게 대리석인데 그 지방에서 나온 대리석이란 뜻이에요. 거창석이란 얘기는 뭐예요? 거창에서 캐어낸 돌. 고흥석은 고흥에서 떼어낸 돌. 포천석은요? 포천에서 떼어낸 돌. 그 다음에 마천석.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뭐 이건 수성암입니다. 수성암의 종류들. 자, 얘는 변성암. 시공 방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시공한답니다. 자. 자, 다음 보시죠. 시멘트. 자, 포틀랜드 시멘트. 자,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오래됐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고요.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콘크리트는 압축엔 강하지만 인장력엔 약해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눌리는 거죠. 압축엔 아주 강해요. 그런데 늘어나는 성질에선 약한 겁니다. 인장, 잡아당기거나,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 근데 반대로 철근은요, 인장엔 강해요. 늘어나는 건 아주 잘 버팁니다. 근데 압축엔 약해요. 두 개가 그래서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저기가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 나왔나? 자, 보시면 이렇게요.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 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내화성, 내구성이 좋고, 뭐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고, 그다음에 대신에 자중이란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자자의 무게 중자예요. 자기 스스로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볍죠? 자중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자중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균열이 잘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공이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거푸집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명은 50년 이상입니다. 근데 왜 아파트는 20년 이상이면 재개발할까요? 네, 부식염,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의 이제 부식 여부죠. 철근의 부식 여부. 그 철근이 부식하지 않으면 50년 이상도 가능하고. 자, 뭐 그래서 습기 방지가 중요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고, 이거 설계 기준이 210kg에서 270kg per cm 제곱. 이 압축 강도가 생깁니다. 매우 튼튼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콘크리트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시멘트를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하고요. 이 시멘트가 물이랑 만나면 수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물에서 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굳히잖아요. 그럴 때 열이 발생합니다. 이걸 수화열이라고 해요. 수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조강이란 얘기는 뭐냐면 조기 강도란 뜻입니다. 조기 강도. 이를 조자예요. 다시 말해서 자, 어떤가요? 처음에 물을 붓고 굳혀요. 그러면 얘가 어때요? 물렁물렁하죠. 그러면서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강은 빨리 굳어요. 빨리 굳습니다. 근데 점점 약해져요. 처음엔 빨리 굳어요. 그래서 되게 단단해요.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빨리 굳고 빨리 딱딱해져야 되는 곳. 바로 다리, 수중공사. 자, 조강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나와요. 빨리 굳어야 되잖아요. 화학 반응이 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로 시멘트입니다. 고로가 뭐냐면 철 있죠, 철. 그러니까 고철을 녹이고 나면 그 철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성분들이 다 타서 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철은 이걸 선철이라고 하는데 선철은 녹아서 다 빠져나가요. 이걸 고로라고 합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 이걸 고로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고로에서 나온 재 있죠, 재. 재를 시멘트랑 섞어 놓은 겁니다. 그걸 고로 시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비중이 낮고 뭐 단기 강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대신에 그 철분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닷물에 대한 저항이나 여기는 안 써놨지만 내화성, 화학적인 성분에 굉장히 강합니다. 거푸집 또는 유로폼,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거푸집을 세워놔야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거푸집이 그 성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기 서 있는 게 저게 거푸집이죠. 네. 이건 거푸집 설치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양생 넘어가십니다. 얘네들은 특별히. 자,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자, 또 봅시다. 터파기. 건물 짓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땅 구입하고 설계도 작성하고 시공 계약하고, 자, 이런 거 다 토공사라고 합니다. 흙토자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경계 측량하고요. 규준틀. 그 다음 동결심도 확인하고요. 잡석 따지기, 비닐 깔기.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동결심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자가 겨울 동자예요. 결자가 매질 결자입니다. 심자가 깊을 심자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뜻이냐면 겨울에 땅이 얼죠. 추우니까. 어디까지 얼까요? 아주 저 밑에까지 얼까요? 그렇진 않죠. 지표면이 있으면 일정 깊이까지는 땅이 얼겠죠. 여름에 땅이 또 요 높이까지는 녹겠죠. 만약에 내가 기초를 이 범위 안에다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녹았다가 그럼 건물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초를 어떻게 해요? 얼지 않는, 겨울에 땅이 얼지 않는 이 깊이 밑에다가 기초를 넣어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겨울에 땅이 얼지 않는 깊이, 일정 깊이만큼은 땅이 얼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영하 10도예요. 그럼 영하 10도
쭉 내려다 5도, 3도, 2도, 뭐 0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따뜻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그 깊이를 동결심도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동결심도가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포근하고 어느 지역은 춥고 그렇잖아요. 제주도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제주도는 포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심도가 얕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요. 조금 춥잖아요. 그러니까 동결심도가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쪽 북한 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거긴 더 춥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동결심도가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보편적으로 남부지방은 700mm, 중부지방 900mm, 북부지방은 1100m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 중, 북 이렇게 얘기해서 700, 900, 1100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800에서 900 정도 됐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잡석 다짐하고 비닐 깔아 놓은 겁니다. 잡석 다짐하고 비닐 깔고 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 온통 기초를 씁니다. 온통 기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집 같은 경우는 바닥 전체를 다 그냥 기초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줄기초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를 이렇게 줄대로 다 파나고 거기 이렇게 다 메꿔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에이, 그냥 바닥 전체 다 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줄기초네요. 기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기초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되메우기라는 건 뭐냐면 다시 흙을 되메우는 거, 다시 메우는 거. 여기 흙을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시 흙을 다시 메꾸는 거. 네. 자, 그럼 다시 과제물로 넘어가 보죠. 보시면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맨 아래 200mm 보이시죠? 이걸 잡석 다짐이라고 합니다. 잡석 다짐을 200mm 채우고 50mm 밑창 콘크리트 혹은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고 이 위에다가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얹습니다. 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라운드로부터 여기까지가 1100mm. 그리고 이렇게 기초가 올라가는데 450mm 올렸다는 얘기는 이건 계단이 450mm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얘가 자, 이렇게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다시 옵셋 200mm. 자, 여기 벽의 두께는 420mm입니다. 옵셋 420 나누기 2 이렇게요. 옵셋 200mm. 여기 지정의 어깨 부분이 200mm. 옵셋 100mm. 잡석 다짐의 어깨가 100mm. 자, 트림으로 끊고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자, 이렇게 잡석 다짐, 그 다음 콘크리트 지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렛으로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다만 얘네들은 마감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단면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옵셋 450. 자, 옵셋 200mm. 자, 다시 옵셋 120mm. 다시 옵셋 100mm. 그럼 트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네요. 적당히 위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벽돌 쌓는 부분, 단열재 들어가는 부분, 벽돌 쌓는 부분.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해치를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30도 라인, 이렇게 30도 방향으로요. 다시 렉탱글, 이번엔 45도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이 중간점에서 45도,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45도. 자, 요렇게가 해칭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해칭선은 파란색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크린에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바꿨습니다.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5개 피트, 이렇게요. 얘가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이 바로 잡석 다짐의 해칭선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해치. 자, 2개를 지정하는데 어떤 걸 쓰냐면 GIS, RC 30. 스케일은 약 한 10배 정도? 자, 이 정도. 보시면 이렇게 선 3개 들어가 있죠?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해칭 모양이 이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해칭은 이겁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해칭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똑같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치. 자, 이번엔 뭐냐면 AR 콘크리트. 이렇게요. 요즘은 이것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얘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죠. 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요 2군데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해치 2군데 벽돌을, 아니, 자, 다시 해치, 그 다음에 패턴이 아니고 유저 디파인, 간격은 70mm. 자, 셋 오리진으로 위치 맞춰 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치,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해치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벽돌입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해치 45도 방향으로 간격은 40mm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요. 단면이잖아요. 벽돌. 그리고 벽돌의 단면. 이렇게요.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패턴을 이용해도 좋겠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부분. 자, 옵셋 60mm. 자, 그 다음 얘는 다이렉트로 바꿔야 됩니다. 베팅이에요. 얘는 베팅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렉트로 바꿉니다. 크죠? 이거 LT 스케일로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로 조절하냐면, 자, 바로 이거 컨트롤 1키 눌러서 속성창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면 여기 LT 라인 타입 스케일이 나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적당히가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그라운드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라운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아이고, 잘못 그렸다. 자,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200이고요. 얘를 한 4개에서 5개. 자, 이렇게 그린 다음 폴리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칭. 위에 것만 따로. 자, 유저 디파인 50mm 간격 45도. 다시 해치 아래 것만 선택해서 50mm 간격 135도.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 삭제. 자, 이렇게 두 개의 해치는 레이어를 해치로 바꿔줍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지표면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쭉 그릴 겁니다. 자, 카피. 자, 이렇게 단열재가 있는 벽을 그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옵셋 100mm, 옵셋 4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200mm, 라인 45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옵셋 250mm. 그러면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가고요. 옵셋 700mm, 아까 그린 거랑 똑같아요. 400mm, 50mm,
200mm, 옵셋 200mm, 지정이 어깨가 200mm, 그 다음 잡석 다짐의 어깨가 100mm, 트림으로, 그 다음 필렛으로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요.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중심선을 복제하고요. 옵셋 100mm. 자, 이렇게 벽의 두께가 100mm인 경우입니다. 자, 똑같이 700mm, 400mm, 50mm, 200mm. 다시 옵셋 200mm. 다시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선을 끊고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트림으로 선을 끊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옵셋 450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위쪽은 해치, 다시 한 번 더 해치. 자, 이때 패턴, 스케일은 1, 각도는 0도, 셋 오리진,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치,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해치,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되는 거죠. 카피 복제하고요. 다시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그러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카피. 그러면 기초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29번 게시물은 계단입니다. 여기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온돌입니다. 그라운드가 있고 이 아래쪽에 기초가 있고요. 자,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시죠. 먼저 기초를 그리셔야 됩니다. X라인, 그라운드 먼저, 중심선,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건 벽체와 기초입니다. 자, 옵셋 210,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다시 200, 100, 트림, 필렛, 다시 한번 필렛,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한번 선 연결하고, 자, 여기는 마감선, 여기는 단열재, 아니 단면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바닥을 그려야 됩니다. 계단 한 칸 높이가 150이에요. 150. 그러니까 바닥 높이까지가 300입니다. 옵셋 300.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현관까지가 각각 1200. 옵셋 12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렇게 옵셋 150, 옵셋 300. 필렛으로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계단 한 칸 높이가 얼마라고요? 150이요. 폭은 300mm입니다. 도면에 치수가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의 두께도 계단 높이만큼 똑같이 150입니다. 옵셋 150 이렇게요. 여기도 150. 자, 높이는 700mm입니다. 이렇게 700mm 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단 라인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라인, 계단과 지표면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150mm 옵셋합니다. 그리고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단의 라인과 똑같이 해서 150mm 옵셋 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mm 옵셋, 다시 200mm 옵셋, 다시 50mm 옵셋, 다시 200mm 옵셋, 다시 100mm 옵셋. 자, 필렛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라인.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가 계단 단면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에는 없어요. 과제물에는 없지만 여기다 그려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마감입니다. 자, 보세요. 옵셋 20mm. 이렇게 20mm를 옵셋 시킵니다. 이 20mm는 이렇게 해칭선이에요. 아니, 마감선이니까 피니시로 갈까요? 자, 필렛, 조인. 아, 얘가 저기구나. 조인. 다시 필렛. 이렇게요. 옵셋
100mm.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마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마감선이 지나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감선을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이 온돌 부분입니다. 자, 적당히 선을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자, 온돌 역시 150m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옵셋 150mm. 자, 이렇게요. 자, 이때 여기는 벽돌로 막습니다. 렉탱글. 자, 어떻게 갈까요? 60 콤마 골뱅이 57 콤마 높이가 100 이렇게 가도 되겠고, 렉탱글 190 콤마 100 이렇게 세로로 세워 놓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옵셋 30mm 옵셋합니다. 렉탱글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요. 옵셋 20mm. 자,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선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몰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해 보시죠. 자, 얘는 옆으로 조금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온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옵셋 85mm. 이 85mm의 정체는 바로 단열재입니다. 얘는 단열재예요. 자, 그 다음 옵셋 15mm. 요 15mm의 정체는 강화마루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온수 파이프가 어디 들어가느냐? 요 중간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중간점에서 선을 이렇게 긋고요. 옵셋 150mm. 서클 지름 20mm. 이렇게요.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대략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으로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얘는 간격이 얼마냐면 250mm 간격입니다. 카피. 자, 어레이 한 10개만. 자, 250mm 간격으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네, 한 3개 더 나갔네요. 이렇게 되면 온돌이 되고요. 자, 여기서 옵셋 85 나누기 2.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열재예요. 자, 로드 배팅.
자, 그 다음 자,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해칭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이게 온돌의 모양이에요. 온수 파이프의 간격이 250mm 간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엔 뭐가 올라가냐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게시물 30번이요. 30번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엔 여기가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정까지 실링 높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실링 높이는 2400mm. 건축에서는 반자 높이라고 하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실링이라고 합니다. 실링 또는 천고 이렇게 얘기해요. 2400이 기본값입니다. 자, 옵셋 2400mm.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2400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100mm 옵셋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걸레바지입니다. 걸레바지는 높이가 100mm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레바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걸레바지 100mm입니다. 전부 100mm. 그리고 천정 높이가 2400.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요 위에 일정한 높이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벽체를 올려야 됩니다. 자, 요 높이가 지금 우리 과제물에는 700mm로 되어 있어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테두리 보인데 이 테두리 보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벽에 1.5배 이상입니다.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 테두리보의 높이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벽 두께가 420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5 하면 630mm. 다시 말해서 테두리보의 높이는 630mm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낮으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높이인 700mm를 준 거예요. 이거 800mm 주셔도 되고 1000mm 주셔도 됩니다. 자, 옵셋 800mm. 바로 여기 이 선과 이 테두리보 높이의 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을 지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지붕의 기울기를 물매라고 해요. 물매, 지붕의 기울기. 자, 렉탱글 골뱅이 1000, 400. 여기 과제물에 보시면 여기 10분의 4 돼 있죠? 이게 물매입니다. 물매를 이렇게 표시해요. 자, X라인 원점 여기고 통과점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게 이제 지붕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선들을 지우고요.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600mm가 나가게 됩니다. 이건 처마입니다. 옵셋 6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이렇게요. 중심선에서 이 끝에까지가 처마가 나가게 됩니다. 자, 지붕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50mm 씁니다. 옵셋 150. 과제물엔 200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 120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150 쓰시면 돼요. 다만 여기가 200이죠? 조금 짧아요. 이거 250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라인 250mm.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